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한 일이 분명히 옳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쏟은 정성이 분명히 진짜인데 그것이 엉뚱한 사람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억울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어느 고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훈장 서당에 들어간 제자는 반드시 셋 중 하나가 된다고요. 도망가거나 병이 나거나 아니면 진짜 선비가 되거나. 그런데 말입니다. 도망간 아이가 10이라면 병난 아이는 5이었고 진짜 선비가 된 아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이었으니 사람들이 그 서당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훈장의 이름은 엄진묵이었습니다. 나이는 51, 키는 훤칠했고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입을 열면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이 하나씩 박혔습니다. 서당 마당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서당 마당에서는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웅웅 흘러나왔지만 훈장 서당 앞을 지나갈 때는 지나가던 사람도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만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회초리 소리가 마당 밖까지 들리는 날은 그나마 나은 날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 날은 훈장이 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놓고 말로만 2시즌을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면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회초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글 한 줄을 잘못 읽으면 훈장은 회초리를 들기 전에 먼저 그 눈빛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아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눈빛 한 번에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장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서재 등잔에 불을 켜고 혼자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그 종이를 접어 나무 상자 안에 넣었고 그 상자는 서재 가장 깊은 곳 바닥에 두었습니다. 경우 영감이 청소를 하다 한 번 그 상자를 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훈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차가웠던지 경우 영감은 그날 이후로 그 상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훈장이 원래부터 저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갑고 태어날 때부터 가혹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이 고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 한 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진묵이 25이던 해를요. 그 해봄, 과거 시험방이 붙던 날을요. 그날 엄진묵은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몇 달 동안 갈고 닦은 글의 문장들이 다른 이름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논지 전체가 그대로였습니다. 엄진묵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이 25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51였습니다. 26, 그동안 그 눈빛은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문이 가장 시끄럽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신분이며 글자라고는 자기 이름석 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머슴 아들이 그 서당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손에는 낡은 놀이개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아이 첫날 회초리 맞고 울며 달아날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놀이개가 이 서당을 그리고 이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서당 앞 느티나무 아래서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도 벌써 3명이 도망갔다고요.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점내 어멈이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훈장이 엄하기로서니 저리 가혹하면 쓰나 제자가 남아야 서당이 서당이지. 그 말을 들은 이웃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는 제자가 없어도 훈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야. 저 양반한테 제자는 가르치는 대상이지 정 붙이는 대상이 아니거든. 차라리 돌멩이였으면 덜 상처받았을 거야. 그 이야기가 장터를 한 바퀴 돌던 날이었습니다. 고을 어기 낡은 헛간 뒤편에서 한 아이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방금 장터에서 스쳐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본명은 이윤이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16. 아버지는 이 고을 제일 큰 양반집 머슴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마저 몇 해 전 등짐을 지다 허리를 다쳐 자리에 누운 뒤로 돌쇠가 아버지 대신 허드레시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자라고는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서당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서당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는지, 그것은 아이 자신도 처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돌쇠의 손에는 늘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그를 가르쳐 준 어른한테 받은 것이요. 나는 그분 덕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단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다만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걸 내밀어라. 그분이라면 알아볼 것이다. 돌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놀이개를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훈장 서당 쪽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서당 지붕 위로 노을이 퍼졌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봐야겠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는 법이니까.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서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훈장은 서재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먼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 서당의 법도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망가는 아이는 애초에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아이였고, 기다리는 동안 더 단단해지는 아이는 두고 볼 만한 아이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도망간 것인가? 훈장이 붓을 내려놓고 마당 쪽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볕이 내리쬐는 마당 한복판에 그냥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서당 처마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나왔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마 끝에 금이 간 기와가 있던데요. 비 오기 전에 손봐야 할 것 같아서요.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이 서당에 들어온 아이들이 처음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훈장 어른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죄다 고개를 숙이고 죄다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마 기와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훈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돌쇠라고 합니다요. 이판쇠의 아들입니다요.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판쇠. 양반집 머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서당은 사대부 자제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장은 관직을 포기한 제야 선비였습니다. 관가의 법도가 아닌 자신의 법도로 서당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훈장의 입을 한 박자 늦추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훈장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신분에 맞는 자리가 따로 있는 법이다. 돌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들리지 않았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었습니다요. 근디요,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훈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배우면 안 됩니까요? 아니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배우면 안 됩니까요? 그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서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서 글을 읽던 제자 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이 잠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빨리 대답하려는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훈장이 평생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글은 모르느냐? 모릅니다요. 이름은 쓸 줄 아느냐? 못 씁니다요. 집에 책이 있느냐? 없습니다요. 그럼 내가 이 서당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요.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습니다요. 훈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마당 구석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보았습니다. 훈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도망가면 다시는 이 마당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헛간 구석에서 자도 좋다. 밥은 경호 영감한테 얻어먹어라. 그러나 그를 배우려거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배운다. 특별 대우는 없다. 돌쇠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요. 훈장이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은 사흘 뒤에 해라. 제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아이 내일이면 도망간다. 분명히 도망간다. 그러나 돌쇠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앉아 다시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땅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던 그 순간의 얼굴을요. 그날 밤 서재 등잔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그날 새벽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습니다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어디서 찾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마당 구석에 있던 것을 들고 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을 때 마당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돌쇠는 처마 아래 쪼그려 앉아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서재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뭘 그리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선생님 얼굴입니다요. 훈장이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땅 위에 선 몇 개로 그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들이 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 날카로움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는 눈매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 돌쇠 쪽으로 회초리를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서당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소학을 거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쇠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장이 제자들에게 글을 읽히는 동안 돌쇠는 구석에 앉아 귀를 열었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훈장이 제자들에게 어제 읽은 부분을 외워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더듬더듬 외웠습니다. 훈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회초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외웠느냐? 들었습니다요. 훈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들은 것을 외우는 것은 앵무새도 한다. 뜻을 아느냐?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땅 위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른, 한 명은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게 배움이 아닌가요? 어른이 가리키는 곳을 아이가 보는 게요. 제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군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그 그림을 보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에서 훈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훈장이 지켜보았습니다. 붓 잡는 자세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먹물이 손등에 묻고 종이가 찢어지고 획이 삐뚤었습니다. 오리발로 쓴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저마다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훈장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자신이 쓴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어떤 글자 같습니까요? 제자 하나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건 글자가 아니라 지렁이 기어간 자국이야.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렁이가 글을 쓴 거네요. 지렁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겠지요. 훈장이 회초리를 내렸습니다.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양반집 아들 준이가 훈장에게 그를 칭찬받았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방문한 어른이 준이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장내가 밝다 했습니다. 준이 아버지가 와서 떡을 돌렸습니다. 서당이 모처럼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돌쇠는 훈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칭찬받는 그 순간 훈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픈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업에서 훈장의 회초리는 유독 매서웠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헛간으로 돌아가다가 우물가에서 점례 어멈을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던 점례 어멈이 돌쇠를 보고 물었습니다. 야야, 아직도 그 서당에 있냐? 언제 쫓겨나는 게야? 돌쇠가 빙긋 웃었습니다. 아직 안 쫓겨났어요. 점례 어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서운 훈장 밑에서 어찌 버티는 게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아픈 분이에요. 점례 어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아픈 분이라고? 야야, 그분한테 회초리 맞고 도망간 아이들이 몇인 줄 알고 하는 소리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요, 어멈.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점례 어멈이 물동이를 이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당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돌쇠가 마당 한쪽에서 나뭇가지로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서재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붓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썼던 것인지 자루가 낡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훈장은 이미 서재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붓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땅 위에 획을 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나뭇가지가 아닌 붓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삐뚤고 엉망이었지만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알아볼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당에서 한 달을 보내고 나서 훈장의 눈빛을 보고 나서 새벽마다 홀로 불을 켜는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돌쇠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 돌쇠만 남았습니다. 훈장이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서재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훈장이 붓을 들고 말했습니다. 돌쇠가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걸 선생님께 드리라 했습니다요. 훈장이 붓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놀이개에 달린 작은 패, 손바닥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 훈장이 그것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었습니다. 글씨체를 알았습니다. 세상에 글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글씨체는 달랐습니다. 훈장이 평생 단 한 사람의 것으로만 기억하는 손길이었습니다. 획을 마칠 때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버릇. 첫 획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추는 흔적.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나는 손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버릇을 가진 사람은 훈장이 평생 딱 한 번만 보았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엄진묵이 과거에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몇 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훈장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이웃 고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아무도 모르게 글을 배우고 싶다 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엄진묵도 묻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3달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눈빛이 빠르고 손이 정확하고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엄진묵은 그 시절이 가르치는 일을 하며 처음으로 보람을 느낀 때였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어느 날 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먼 고을로 혼인을 갔다 했습니다. 여인이 떠나던 날 문 앞에 놀이개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배움에 감사하다는 뜻으로요.
엄진묵은 그것을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언제부터인가 그 놀이개가 어디 갔는지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쌍을 이루는 놀이개가 이 아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갑순이라 했습니다요. 이 고을 동쪽 개울 건너편에서 태어났다 했습니다요.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알았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요. 저한테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요. 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요. 사람 이야기를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놀이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돌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돌쇠가 받았습니다. 훈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로움 대신 오래 묵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놀라움 같기도 한 것. 돌쇠는 그 눈빛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2개를 만들어 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쌍으로 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를 두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2 놀이개를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를 배우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닮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눈,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 훈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을 수령이 서당을 방문하겠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름은 김방석. 이 고을에 부임한 지 2년 된 자였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손이 무겁다는 말이 돌았고 고을 백성의 땅을 교묘하게 빼앗는다는 소문이 장터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관인을 찬 사람이었으니까요. 훈장과 김수령 사이에는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젊었을 때 같은 스승 아래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때 김방석이 엄진묵의 글을 베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요. 그것이 엄진묵이 급제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진묵은 25해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령이 수행원 셋을 데리고 서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눈빛이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2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공기 속에 흘렀습니다. 김수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으니 요즘 이 서당에 별난 아이가 있다 하더군요. 훈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제자들을 훑어보다가 돌쇠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머슴 아들이요? 서당에 이런 아이를 들인 것이 훈장 어른 뜻이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 서당은 관가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운영하는 곳이요. 배우려는 자를 드리는 것은 제 뜻이요. 수령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법도가 있지요. 아무리 사설서당이라 해도 신분 질서를 어기면 고을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는 법이요. 이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서당 운영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소. 제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서당을 닫게 하려는 핑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맞설 패가 없었습니다. 수령이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김에 제자들 실력을 좀 봐야겠소. 직접 글을 지어보라 하겠소. 제목은 내가 정하리다. 이 고을의 봄이라 하겠소. 제자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돌쇠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몰랐으니까요. 수령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붓을 안 드네요. 훈장을 흘겨보았습니다. 글도 못 쓰는 아이를 서당에 두다니 이것이 훈장 서당의 수준이요? 수행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령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글자로는 못 쓰지만 이야기로 지어도 됩니까요? 수령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야기로. 그것도 글이라 할 수 있소.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뜻을 전하면 글이라 들었습니다요. 훈장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막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 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봄이 오면 이 고을 개울가에 버드나무가 핍니다. 잎이 연하고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요. 그런데 그 버드나무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요. 바위가 워낙 커서 버드나무 뿌리가 뻗어나갈 자리를 다 막고 있습니다요. 버드나무가 크려고 해도 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려 해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요. 바위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요. 그 바위 때문에 봄이 와도 버드나무가 살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인지 개울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요. 시원한 그늘을 줄 나무가 없으니까요. 마당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몇 해 전 수령이 개울가 땅을 억지로 빼앗았다는 것을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행원들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그 바위를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요. 그래야 봄이 봄 같을 것입니다요. 이 고을 봄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요.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을 어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담장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옳소. 그 말이 맞소. 또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말이 이 고을 사정을 그대로 말하는구먼. 수령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마당 밖이 소란스러워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더 불리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매를 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서당 문제는 다시 살피겠소.
그리고 빠르게 서당 마당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수령이 사람을 보내 엄훈장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경고였습니다. 다음에 또 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서당 운영 허가를 거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훈장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문 밖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돌쇠가 들어갔습니다. 훈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요. 선생님 서당이 다치면 안 됩니다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요? 훈장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서당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거라. 돌쇠가 일어서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훈장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요. 훈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수령이 다녀간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당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여전히 엄했습니다. 회초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훈장이 가끔 돌쇠 쪽을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척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틀렸을 때 회초리 전에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요.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돌아가고 마당에 돌쇠만 남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훈장이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돌쇠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이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훈장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돌쇠에게 맞은편에 앉으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머니 이야기를 해라. 돌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알았습니다요. 저한테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요. 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요. 사람 이야기를요. 훈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웃는지, 어떤 사람이 왜 우는지. 그것을 알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인데 사람을 알면 무서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읽습니다요. 훈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읽히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요. 제일 많이 아팠던 분입니다요.
그래서 제일 가혹하신 겁니다요.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주는 건요. 그게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그랬습니다요. 그리고요, 선생님. 누군가 칭찬받을 때 선생님이 아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요. 그건 질투가 아니라요. 그 칭찬이 원래 선생님 것이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요. 훈장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돌쇠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 태전이다. 그날 과거 방을 보았을 때 내가 쓴 글이 다른 이름 아래 붙어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진심을 담은 글이 무섭게 됐다. 글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그를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다.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쓰신 글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신 겁니까요?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경호 영감이 그랬습니다요. 훈장 어른 새벽 등잔불이 수십 년째 꺼진 적이 없다고요. 그 글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요? 훈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어섰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25 해치 새벽 글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글들. 훈장이 그것을 돌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봐라. 내가 처음이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글자를 아직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훈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이 마당에 앉아 해가 기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영감이 저녁상을 들고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살며시 놓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누가 봐주겠느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요.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요. 그날 밤 훈장은 처음으로 새벽까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글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삐뚤었습니다. 여전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한 획 한 획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이 글을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외우게 하는 것 외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가 너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 문장에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제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훈장이 달라졌다고요. 이전에는 틀리면 혼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고요. 경호 영감이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 머슴 아이 하나 들어오고 나서 훈장 어른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직 잘 웃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 훈장과 돌쇠만 남았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서당에 왔을 때 한 말이 있다.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배운 것이 있느냐?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있습니다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요. 글자는 뜻을 담는 그릇인데요. 그릇보다 담기는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훈장이 물었습니다. 또 있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배우고 계신다는 것을요.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25해 동안 혼자 쓴 글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배운 것 아닌가요? 훈장이 오래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점례 어멈한테 들었다. 내가 나를 많이 아픈 사람이라 했다더구나.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겁니까요? 훈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이니 사과할 것이 없다. 돌쇠가 멍하니 훈장을 보았습니다. 훈장이 자신이 아프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 어멈이 서당 앞을 지나다가 서재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알아들었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돌쇠가 글자를 잘못 읽어서 엉뚱한 뜻이 된 것을 설명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장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점례 어멈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소리를 들었어. 훈장이 웃었다고.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점례 어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귀로 분명히 들었어. 그 이야기가 다음 날 장터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고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훈장이 마당에 서서 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 다가섰습니다. 나란히 눈을 맞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훈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돌쇠가 맞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요.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고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이 있어야겠다. 이름의 뜻이 담겨야 한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지어주시겠습니까요? 훈장이 잠깐 하늘을 보았습니다. 윤이다. 이윤. 빛날 윤. 사람민.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 어머니가 원래 지어둔 이름이라 들었다. 다만 쓰지 못했을 뿐이고. 돌쇠가 이제는 이윤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크게 불러준 적 없던 이름. 훈장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리개 이야기를 나누던 날 밤 혼자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훈장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글 한 편을 지어라.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써라. 이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서당문을 두드리던 날부터 솔직하게 내 말로 눈이 그쳤습니다. 이윤은 글을 썼습니다. 삐뚤고 느린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훈장이 그것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한 편 쓰겠다. 훈장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경호 영감을 불렀습니다. 영감, 이것 좀 보아주시오. 경호 영감이 눈을 비비며 읽었습니다.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이걸 세상에 내보내야 하오.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겠소. 봄이 왔습니다. 이윤이 서당에 온 지 2번째 봄이었습니다. 훈장의 글이 이웃 고을 선비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쓴 것인지 몰랐습니다. 글의 논지가 깊고 문장이 단단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글이 누구 것이오? 이웃 고을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엄진묵 훈장의 글이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그 분이 이런 글을 쓰셨군. 그리고 놀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방석 수령이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베꼈던 논지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령은 그 글을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훈장 서당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봄에 처음으로 서당 밖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을 장터 한쪽에서요. 글자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훈장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로 풀어주었습니다. 점례 어멈이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경호 영감도 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훈장 서당 제자라오. 그 말 한마디가 고을을 돌았습니다. 훈장이 서재에 앉아 이윤이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삐뚤고 느린 글씨. 그러나 진심이 담긴 문장들. 훈장이 그 글을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보려고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간직하려고 넣은 것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낡은 놀이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장의 것, 하나는 이윤의 어머니가 남긴 것. 두 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놀이개술이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훈장 서당에서 제일 오래 버틴 제자가 글자 한자 모르고 들어온 머슴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훈장이 25 해 동안 혼자 쓴 글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였다고요. 그 글을 읽은 선비들이 고개를 숙였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가장 가혹한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무식해 보이는 아이가 가장 넓게 사람을 읽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요. 서당은 여전히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여전히 엄했습니다. 회초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려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서당 문 앞에는 이런 말이 적힌 작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윤이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고 느리지만 분명한 글씨로요. 배우러 오는 자는 모두 들어오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